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 뭐 15%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마진율이 여전히 40% 중반에서 30% 중반을 모두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장에 상당한 급락이 올 수도 있다, 좀 커다란 충격과 타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이런 언급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뭐 폭락론자도 아니고 뭐 급락론자도 아니고 어찌 보면 좀 올지도 모를 위험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50% 정도는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투자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폭락이라는 거는 저 역시도 오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폭락이 오길 바라고 차라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50% 현금을 써서 강력한 상승을 좀 노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투자에 있어서 차라리 그 50% 현금을 쓰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50% 보유하고 있는 돈만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장이 연출이 되는 게 사실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저의 인사이트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기회로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섹터나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와 종목들도 같이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에서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이 딱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크래프톤의 급락입니다. 제가 AI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게임주가 정말 강력할 것이고 대표적인 대장주로 이제 제시해드렸던 것이 크래프톤인데,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은 사실 너무나도 이제 갑작스럽게 급락이 떨어진 거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어닝 쇼크 이슈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닝 쇼크라고 하면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아니면 못 나왔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기대치보다 나오지 않았다를 우리가 어닝 쇼크라고 부르고, 기대치보다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 실적치에 대해서 전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전망보다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닝 쇼크냐 서프라이즈냐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자 200억이 날 걸로 예상됐는데 적자 50억까지밖에 나지 않았다, 여전히 적자라서 쇼크난 거 아니냐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어닝, 다시 말해서 수익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 오히려 좋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던 이유는 시장이 이거 이상으로 좋을 것이라고 많이 좋게 전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만큼 좋게 전망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물론 좋게 나온 건 맞는데 한 이 정도만 좋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치보다 못 나온 실망감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기대치보다 안 나온 것이지 잘 나온 것은 맞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역시도 지속적으로 전망이 상방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4년 이제 연간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이익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조 3천억인데 올해는 1조 1천억이면 주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7천억일 때 한 6천억 정도, 보통 영업이익보다 살짝 낮게 나오는 게 순이익, 그동안 크래프톤의 추이였거든요. 근데 이때 일회성으로 좀 높게 나온 것이고, 1조 4천억 가까운 거에서 1조 1천억 정도면 준수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 뭐 15%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마진율이 여전히 40% 중반에서 30% 중반을 모두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ER도 이제 한 15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형 성장과 이제 질적 성장까지는 아니어도 질적 유지를 해주고 있죠. 마진율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 안에서 이렇게 어닝 쇼크 같은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하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좀
비교군으로 삼아볼 수 있을 만한 게 저는 LS 일렉트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좀 투자했다가 이거는 뭐 좀 부끄럽지만 살짝 손해보고 나온 종목인데 본전 쳤는지 손해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때 LS 일렉트릭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보다 못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졌어요.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전력 인프라 자체가 너무 고점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대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과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다가 어느새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 실적이 여전히 좋고 실제로 잘 나온 것도 맞고 앞으로 더 잘 나올 걸로 예측치가 나와 있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정고점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지금의 크래프톤을 급락이 나왔으니까 큰일 났으니까 이거 망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LS 일렉트릭을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때 조정이 나오게 되면 바닥을 만들고 원형 바닥을 만든 상황에서 다시 올라서는 시점에 추매를 하거나 재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로 삼을지 이거는 물론 투자자마다 다 이제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 LS 일렉트릭은 HD 현대일렉이 대장주고 이건 솔직히 한 3순위 정도 됐거든요. 근데 크래프톤은 저는 게임주에 있어서 1순위 정도의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낙폭이 과연 LS 일렉트릭만큼 클까?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LS 일렉트릭보다는 조정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시장 분위기 따라서. 그렇지만 현재 이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을 주는 국면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라든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장기적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쭉 가져가 보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 30만 원 선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벤트성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제 인태안보동맹의 미국 해군 함정 건조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이게 결국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 국가에다가 그냥 협력을 맡겨가지고 위탁해서 이제 생산하게끔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조선 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같은 동맹에 맡기겠다. 한국 같은 동맹. 사실 이제 조선에 있어서 동맹국 중에 우리나라만큼이나 이제 조선업이 발달해 있는 국가가 없고 전 세계로 따져도 지금 조선 기술력이나 이제 업황 수준에서 한국이 가장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실제로 이번에 그 탄핵 사태나 뭐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기 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그 동맹 관련해서 조선업 군함 관련된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죠. 전화 바로 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정치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조금 애매해진 건 있는데 지금 방향성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동맹에 이제 어느 정도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기겠다라는 거 이런 이제 합의가 발의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잔량을 남겨놓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조선주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30년까지는 계속 우상향 혹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1파 2파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 잔량을 꼭 남겨놓으시라.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조선해양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신고가를 재돌파하진 못했지만 재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현대중공업은 이미 신고가 돌파하면서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린은 이제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조선파동이 나오게 됐을 때 마린솔루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을 좀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린 엔진도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하나오션 같은 방산 관련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하나그룹주들이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방산으로 따지면 하나그룹이 거의 뭐 탑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군함이라는 키워드, 방산이라는 키워드로서 조선주인 하나오션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방산주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하나시스템
역시 정고점 근처까지 가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습니다. 뭐 부대장주나 세 번째 종목으로 많이 부각됐었던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방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랑도 어느 정도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는 원자재를 놓고 봤을 때 전쟁 이슈가 터질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원자재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쟁이 나게 되면 필수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방산 관련된 수요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천조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국가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 세계 각국에다가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공언한 만큼 전 세계적인 방산 수요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이 원자재인 철강과 알루미늄에서부터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철강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아예 그냥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월 12일부터는 한국에도 25% 철강 관세가 진행되고, 기존의 면세에서 쿼터제를 적용했던 것도 폐기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존에 일정 정도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물량 자체도 그냥 없애겠다는 거야. 전부 다 그냥 25% 때리겠다는 겁니다. 원래 일정 정도 물량은 관세 안 매겨주고 그냥 허용해주고, 그 물량을 넘어가는 그 위에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쿼터제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냥 다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은데, 저는 일단은 좀 타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계약 조건에 있어서 이렇게 불합리해진다라고 해서, 불합리는 아니죠, 좀 불리해진다라고 해서 과연 이게 철강 산업이 안 좋아진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입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현재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앞으로 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만한 모멘텀을 이제 가져갈 거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돈이 안 될 건데 뭐하러 관세를 부과하겠습니까? 그거 수요도 없을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경기를 활성화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철강이나 알루미늄, 방산 관련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건설, 인프라, 그 다음에 자동차, 여러 가지 경기 민감 업종, 인프라, 이런 정책들을 활성화시킬 거기 때문에 죄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기초원자재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올라갔을 때 이 철강 산업이나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시장에 잠식될 걸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미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다 중국에서 우회해서 물량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 철강과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쪽의 수요, 그리고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 업종이기도 하고, 철강이나 알루미늄, 뭐 건설기계 이런 쪽이, 결국 철강이라는 것도 이제 인프라 산업이 확성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밑작업을 다 다져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중국이 수혜를 빨아먹지 못하도록 미리 다 조치를 취해놓는 거예요. 중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게끔. 그러니까 니네 철강 사업 할 거면은 미국에다 25% 관세 내고 해, 이거거든요. 중국 니네 마찬가지, 한국 마찬가지, 모든 국가 마찬가지.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철강 산업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리 밑작업을 하는 것이다. 지금 한 치 앞만 보고 우리 원래 관세 안 내던 거 25% 관세 때려버리면 좀 불리해지고 이래서 안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좀 여기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국 산업이 아무리 커져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파이를 많이 못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애초에 그게 미국이 의도한 거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인 산업 파이가 커지고 거기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저는 결국 그 업종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게 제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강조드린 부분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한 어중이 떠중이 철강주를 보시면 안 되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철강주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활로를 뚫어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오히려 산업이 커졌을 때 그 파이를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철강사들이 생존 기업이 되게끔 만들고 있고 다른 국가나 다른 국가의 철강 기업들은 도산해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파이가 커졌을 때 미국이 모두 독차지를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뭐 공장을 짓거나 혹은 미국에서 이제 좀 수요를 창출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핵심적으로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전체적인 파이가 커졌을 때까지 좀 버틸 수 있는 철강주들을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이제 이 관세를 통해서 뭐 현대제철이나 대표적인 우량 기업들도 이제 좀 영업이익 적자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정유관, 다시 말해서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송유관이나 정유관 이런 가스관 관련된 철강주들은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 휴스틸 넥스틸이 있는데 휴스틸 넥스틸은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죠. 그래서 아무래도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가 생존 기업으로서 나중에 그 파이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소액으로 조금씩 담아나가겠다 떨어질 때마다라고 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이 오게 되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말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창조적 파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파월이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아주 대놓고 해버렸어요. 제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다 연준이 말 그대로 실제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만 말은 매파적으로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파월의 발언은 너무 매파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라는 이 말 속에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서두르진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본격 시동이 걸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물가 충격이 어떻게 올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월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좀 이걸 인지하고 있고 의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우리가 다음에 혁신을 가져오고 훨씬 더 높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창조적 파괴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거품이 꼈던 성장이 저해되어 있는 산업군에서 물량이 돈이 빠져나오고 그 돈이 새로운 혁신 업종들로 옮겨가면서 한 번의 창조적 파괴를 거친 이후에 뭐 부담되는 돈들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기존에 무질서했던 것들을 바로잡고 다시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를 내세워서 트럼프가 계속하고 있는 게 정부 효율부에다가 임명하고 그동안 이제 뭐 썩어 나가고 있었던 말 그대로 쓸데없는데 허비되고 있던 돈들을 다 그냥 청산시켜버리고 있죠.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필요 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하다고 할 수 있고 사실 뭐 민주적인 차원에서는 좀 너무하다 할 수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그런 창조적 파괴를 딱 칼 들고 지금 그냥 다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딱 일론 머스크 앞에 내세워가지고 니네 일 똑바로 안 하고 있었네? 돈 이상한 데 쓰고 있었네? 다 숙청.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줄 서서 대기하고 있죠. 정부 각종 이제 부처들이. 그래서 다음 들어와. 니네? 뭐야? 이거 니네 똑바로 안 하고 있었네? 컷. 니네 다 이거 삭감. 그래서 지금 거기서 가장 먼저 살을 도려내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바로 방위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방산을 그렇게 건드리게 되면 방위산업을 건드리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일견에서는 단기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썩은 살을 도려낸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걸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육성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한번 폭락이 오게 되면 신용 물량이 다 털려나가는데 폭등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이런 건강한 심플해진 주가와 증시예요. 그때부터는 엄청난 대세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2배, 3배 급등을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뭐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국면에서도 그래요. 과하게 거품이 끼게 되면 그걸 한번 터트리고 나서 그 다음 혁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터트리는 과정이 최대한 충격이 좀 덜하게 터트리는 게 정부나 연준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터트리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현재 미국을 입장으로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라든지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혼란과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혼란과 충격 과정 안에서 연준은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액션을 취하기가 또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금리 인하는 못합니다. 이 과정 안에서 한번 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너지는 걸 보고 이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해버리게 되면 그때 조치를 또 못 취해요. 이미 다 내려버리게 되면. 그러다 보니 파월 입장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나오면, 급락이 나오면 그때 금리 인하 해야 되겠다. 더 미루자. 아직은 아니다. 지금 관세 저렇게 때리고 있는데 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서 만약에 미리 기준금리 인하했다가 물가 다 치솟아 오르고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증시 충격이나 급락이 나왔는데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으면 그건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파월이 하고 있는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 안에서 창조적 파괴는 불가피하게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철강 쪽에서도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산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나 혹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들은 계속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선상에서 조선업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선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도하지 말고 계속 가져가세요. 일정 물량은 익절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 절반 정도는 계속 한 2030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좀 충격이 좀 오게 됐을 때 미국에서 또 한 번 이번에 그 살을 도려내면서 숙청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제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이게 저는 또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한 차례 살을 도려내고 그 다음에 또 기준금리 인하도 뒤로 딜레이 됐죠.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더 뒤로 딜레이 되게 되면 혁신업종의 대표격인 로봇 다 무너질 겁니다. 실제로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다 떨어지고 있고 뉴로메카 로보티즈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조정 나오고 있고 뭐 SK바이오펌 다 조정 나올 겁니다. 로봇, AI는 좀 모르겠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쪽은 조정 쭉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계속 딜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로봇, 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증시까지도 조정이 한번 쫙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때가 매우 큰 기회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충격이 나오면서 증시 급락하고 거기에서 기준금리 공격적으로 인하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락한 거를 다 만회하고 나서도 그 위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락을 서핑을 한다 생각하시면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소액으로 접근해 놓되 아예 안 들어가지 말고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AI 쪽은 소액으로 접근을 해 놓되 이번 하락을 서핑하듯이 즐기면서 이번 하락 파동에서 차근차근 담아나간다. 이런 전략으로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앞으로 좀 시장 자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장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나마 좀 이제 관세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걸로 엔터주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해칭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그나마 좀 피신해 있을 만한 종목군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디어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뭐 JYP 엔터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이 세 개의 엔터 종목을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조선이나 방산, 그 다음에 엔터 이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잘 챙겨가시면서 다 제가 강조드렸던 업종이잖아요. 이런 쪽에서 재미를 보시면서 조정이 나올 것으로 뭐 예상이 되는 로봇과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AI 쪽은 저가 매수 찬스로 삼아보시고 특히 더 길게 봤을 때 혁신 업종이 말고 사이클 산업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나 철강, 뭐 건설기계 이런 쪽 역시도 저가 매수 찬스로 잡아보는 전략이 좋겠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어렵게 연출이 될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심을 잡아드릴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정보, 기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잡아드리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꼭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4만 명을 거의 이제 목전에 뒀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일이면 이제 4만 명 될 것 같고요. 39,900명 넘었습니다. 4만 명 되면은 텔레그램 방에다가 제가 로봇 자료집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채널에 보면 여기 더보기란 설명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 꼭 오셔서 비밀번호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넘기는 것도 없으니까 꼭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사랑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여러분들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자료조사해서 영상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